안녕하십니까. 북토교의 오석환 선교사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4차 산업혁명과 선교혁신 문상철 목사님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데일리 가스펠, 매일 복음의 형제자매님들, 먼저 기도로 시작할까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이 북쉐어링 속에, 북톡 속에 성령의 레벨레이션을 주시고 감동 감화를 주셔서 우리가 선교 사역에 4차 혁명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기는 캄보디아고요. 새벽 5시 반.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옆에서 아마 새벽 5시면 돼서 그냥 막 스피커 틀어놓고 머슬림은 아닌데 프놈뱅이라 아마 장례식을 하나 봐요. 곡하는 소리를 녹음해서, 이 나라는 왜 녹음을 해서 집에서 듣지 밖에다 스피커를 갖다 놓고 온 동네 깨우거든요. 그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그 소음이 들어간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그 질적 연구, 양적 데이터 분석 결과 얘기하고 질적 얘기하면서 1차 현장 조사를 에스토니아에서 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전 세계 자살 넘버원 나라인데 어떻게 4차 혁명을, 근데 사실 4차 혁명이 너무나 적응을 빨리 하는 바람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시골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 뽑아가는 바람에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자살하는. 이게 이제 나와요. 스태티스틱에 누가 죽었냐 그랬더니 시골에 있는 젊은들 30대들이 자살해버립니다. 술 먹고 좌절해서. 왜? 아무리 자기가 농사 져봐야 결혼도 못해요. 아무도 없어요. 여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그 이야기되지 않은 게 좀 안타깝죠. 그러나 이제 에스토니아에서 우리 문 교수님 발견한 거는 거리에서 영어를 사용하는데도 아무 불편 없이 했다고. 그건 다 모든 유럽이 그렇습니다. 네. 영어를 기본적으로 다 잘합니다. 저는 참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해요. 제가 12살 때 미국 가가지고 전 세계를 64국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불편한 점을 못, 기본적으로 호텔은 영어를 하니까. 자, 82쪽. 에스토니아는 2012년에 이미 7살부터 19살까지 학생들에게 전국적으로 코딩 교육을 시작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프라지 티겔이라고 불리는데, 초등학교 과정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엄격하게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지 않고 로직, 즉 코딩의 필수적인 기술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 이거 읽고 너무 놀랐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 프로그래밍 언어에 집중하면 IT의 노가다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라직을 설명한다는 건 너희들이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전번 부톡에도 얘기했죠. 캄보디아는 월뱅크에서 400만 불인가 800만 불 받아서 우리 철학 디파트먼트에서 좀 우리도 한 50만 불만 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라고 안 준다 해서 20만 불만 달라고 그래도 안 줬어요. 근데 이 몽땅 돈을 어디다 폈냐면 IT 하는 애들한테 폈어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코딩만 가르치는데 뭐야? 랭귀지만 가르쳐. 그건 뭐냐면 미래의 모든 캄보디아 이 똑똑한 애들을 IT 산업에 노가다 만들고, 걔들은 하루에 10시간씩 일해야 월급 받아. 근데 얘네들은 벌써 2012년 10년 전에 벌써 초딩들을 라직을 가르치고, 그건 뭐냐면 얘네들 이제 다 프로그래머거든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한다는 얘기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미국보다도 앞섰고, 아이고. 지금 2022년 카자흐스탄에 저랑 같이 사역하던 존 앤 수라는 분이 4월 달에 완전히 이사합니다. 집 다 팔고. 무슨 학교를 운영하는 줄 아세요? 코딩 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랬더니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와야죠. 네. 코딩이 뭐냐고 모르신다면 책 좀 읽으세요. 제가 여기서 지금 그걸 설명하긴 그러고요.
코딩이라는 건 베이직하게 그냥 책 한 권 읽으세요. 어디 가서 코딩 찾아보세요. 근데 에스토니아에서는 이 코딩뿐만이 아니라 벌써 와 아이디 카드를 쓰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직도 미국에서 제가 드라이버 라이센스 갖고 있고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그죠? 또 뭐 스포츠 센터 같은 그 멤버십 카드, 또 뭐 예를 들어 나는 또 뭐 어느 센터에 뭐 무슨 카드, 그죠? 또 Sears는 Sears 카드, 뭐 카드만 뭐 잔뜩 들고 다녀요. 뭐 디스카운트 카드,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버스 카드, 지하철 카드, 왜 이렇게 많아요? 얘네들은 국민 아이디, 그러니까 내가 아스토니아 시민이면 주어지는 카드에다가 신분증명, 여행, 디지털 서명, 민원 서비스, 보건 서비스, 투표, 비즈니스 뱅킹, 운전면허, 대중교통, 로열티 카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뭐 3월 9일 날 오래전에 했겠네. 이거 제가 그 전에 너무 많은 거니까. 와, 그거 하기 위해서 뭐 줄 서가지고 거기는 안 해요. 자기가 어디 가서 찍혀가지고 코드로 넣어서 뽑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그 시큐리티를 개런티 하니까. 이제 시큐리티 개런티에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앞서가는. 내가 놀라웠던 사실은 2011년도에 벌써 그 스카이프라는 설립한 회사였어. 우리가 줌 있기 전에, 구글 밋 있기 전에, 카카오톡 있기 전에 우리 다 스카이프라는 걸 썼어요. 선교지에서. 근데 스카이프이 에스토니아 회사라는 거예요. 내가 와, 앞서가도 진짜 한참 앞서간 나라였어요. 몰랐어요. 저는 에스토니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그 에스토니아 시골에 있는 젊은이들 만나서 붙잡고 울고 자살하지 말라고 그러게 하고 싶어요. 혁신의 비밀은 뭐냐? 첫째, 에스토니아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혁신이 성공한 요인을 먼저 자주적 민주성을 꼽을 수 있다. 인구가 적은 나라로서 구소련의 지배를 오래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성을 가지고 민족성의 정체성을 유지했고, 이거는 이제 정권이 잘했다는 거죠. 막말 딱 부러져서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정신 차리고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자기네들 배만 안 채우고 하여간에 안 해먹은 정치인이 없잖아요. 근데 뭐 여기서도 왜 안 하겠어요. 그러는데 제대로,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두 번째, 혁신의 성공 요인은 탄력성 있는 문화를 꼽을 수 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외국인들과 잘 어울리고 다른 방식에도 잘 수용한다는 인상을 받은 것이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질성이 많은 이웃과 연대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같이 했다. 굉장한 얘기죠. 우리는 좀 그거에 회개해야죠. 셋째, 균형감 있는 리더십이 에스토니아의 혁신이 또 다른 요인을 봅니다. 독립 직후인 1992년 당시 약관 32세의 나이였던 역사사를 총리로 선출했다. 이거 혁신적인 겁니다. 92년도에 총리가 32살이었어. 그러니 이 리더십이 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책이 왜 써졌는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디스크립션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so what?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솔직히 그죠? so what? I don't care. 그죠? 미국에 I don't care. 야,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대. so what? I don't care. 야, 지금 저기 이티오피아에 내전이 있어서 타이그레스라는 나라가 지금 그렇게 학살이 많대. so what? I don't care.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I'm American. I'm rugged individual. 근데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4차 혁명이 벌써 이렇게 일어났고 이 방향으로 쭉 가는 거야. 이제 북쪽으로 가는 거야. 이제 남쪽으로 안 가. 다시는 애널로그로 안 간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가는 4차 혁명에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우리가 레인지 로버를 탈 거냐, 오토바이를 탈 거냐, 버스를 탈 거냐, 어느 길을 택할 거냐 말이에요. 사막길을 택할 거냐, 산맥을 택할 거냐, 내가 하는 사역이 뭐냐, 그에 맞춰서 4차 혁명이 어떻게 에펙트를 하느냐. 첫째, 선교학자들은 혁신지향적 사역 철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와, 골 때리는 얘기죠.
이제 필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탁상 공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얘가 열을 받는 거예요. 이 좋은 거 다 연구한 다음에 선교자들 150명 만나서 얘기하고 한국에 있는 선교학자들 만나고 사업가들 만나고 4차 혁명의 리더들 만나서 쫙 한 다음에 구체적인 선교 혁신을 위한 적용, 애플리케이션, 임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첫째가 선교 사역자들은 혁신지향적 사역 철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웃기고 있네. 솔직히. 왜? 사역 철학이 없어요. 사역 철학이 없어요. 그냥 와서 선배들이 하는 거 베껴서 15년, 20년 대부분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일 큰 한국에서 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놨던 아주 큰 교단 중에 하나. 이거 뭐 그 인사이더, 리더가 얘기한 거니까. 네. 자기가 어느 나라 가서 선교사들 모아가지고 야 너희들의 선교 철학은 뭐냐? 단 한 사람도 그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수백 명의 선교사를 모아놓고 너희들이 선교를 한 지 얼마 돼? 15년, 20년, 25년, 8년, 5년. 너희들이 너의 선교, 그 선교 철학을 한 페이지라도 쓴 놈들 손들어. 한 사람도 없었대. 아니, 그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4차 혁명의 현지 지향적 사역 철학을 확립할. 아이고, 저는 첫째, 지금 나가 있는 모든 한국 선교사들에게 당신의 선교 철학은 뭡니까? 그리고 당신의 선교 철학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을 때 잘했던 점과 못했던 점. 그리고 전 세계 선교가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당신은 남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첫 단계를 아니 제가 이거 보시죠. 이게 바티. 첫 단추가 잘못됐어. 그러면 빨리 가면 안 돼요. 스피드 문제가 아니야. 방향의 문제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나는. 이거 제가 이 선교팀, 이 리서치 팀에 있었으면, 문 교수님, 이거는 아니죠. 네. 그러나 이분의 말은 틀리지는 않아요. 말은 틀리지 않는데, 필드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 practitioner,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reflective practitioner. 그래서 책 한 권,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고 선교하는 사람들하고 좀 그룹을 만들어서. 자, 두 번째. 선교 사역자들의 혁신지향적 조직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역자의 사역 철학의 일부로 혁신에 대한 신앙. 이건 다 철학만 얘기해요. 철학이. 셋째, 선교 사역자들은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발견하죠. 선교사들은 이상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을 보고 그 변화를 위해서 열정주의라는 면에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그 변화를 지혜롭게 현실로 이뤄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쉽다. 넷째, 선교 사역자들은 혁신을 장기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가 있다. 취약한 리더십일수록 장기적인 일관성보다 당장의 반응이 민감해서 하다. 다섯째, 선교 사역자들을 끊임없이 사역과 관련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한다. 아멘. 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문상철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 배워서 남주자 책을 좀 같이 읽읍시다. 배운다는 것은 지식적인 약점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4차 혁명이 언제 일어났는데 그거를 2016년도에 30%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선교사들 중에 그 다음에 70%안 되는 사람의 대부분이라는 거 50%라는 소리예요. 근데 잘 모르겠다. 그냥 들어만 봤다. 그러면 몇 프로예요? 70%에 35% 플러스 30, 65%. 60%가 깡깡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무슨 지금까지 얘기한 걸 아마 이거 선교사님이 읽으면 다 좋은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걸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현실적인 포인트에서. 그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선교 혁신에 대한 묵상은 에스토니아의 혁신 사례에서
현신지향적 사약 철학을 확립하고 현식지향적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균형 잡힌 리더십을 연마에 발휘하고 장기적으로 일관성인 정책에 결정을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를 강조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선교 혁신에 대한 숙고는 에스토니아 사례 연구에서 더 나아가 다른 정황도 개선해서 어떻게 했느냐? 에스토니아는 첫째, 일상생활에서의 혁명. 뭐든 뭐 교통편도 다 인터넷에 되고 숙박도 에어비앤비에서 다 되고 소콜 마켓에서는 뭐 사람이 안 봐서 다 기계로 하고 그 다음에 기록도 참 중요한 말을 많이 하셨어요. 기록을 해라죠. 기록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에스토니아 맘먹고 맨체스터 산업혁명. 제가 열려서 얘기했더니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오네요. 죄송합니다. 금식 지금 9일째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맨체스터 산업혁명이라 그러면서 2페이지를 썼는데 그 페이지에만 위키피디아에서 4번을 쓰셨네요. 아, 정말 오게티입니다. 오게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쭉 나갑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인터뷰했어요. 20명, 선교학자, 선교 지도자, 공학자 8명, 경제학자 3명, 사업가 1명. 그래서 이걸 다 녹취해서 산업혁명에 대해 선교사들은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쭉 썼습니다. 자,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4차 혁명 시대에 어떻게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여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문제를 다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 할지라도 선교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잘 대처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시대에 사람들의 영적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역에 초점이 될 것이다. 영적 공허함을 채우는 데 있어서는 공동체성이 더 중요하다. 교회가 아가페적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기계나 소프트웨어의 손길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주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이거를 그냥 우리 한옥 목사, 우리 제 후배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죠. 하이텍 로타치.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이텍 하이타치. 아무리 하이텍을 써도 계속 사랑과의 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선교적에서 너무 중요하고 저도 벌써 60살에 40년을 사역을 했으니까 제가 키우는 제자들의 성향이 너무너무 바뀌었어요. 지금 애들은요, 옛날 친구들은 제가 91년도에 목회할 때는 만나서 먹고 하고 너무 익숙했는데 제가 RUPP 대학원에서 애들을 만나서 밥 사주고 어루만져주고 막 얘기하고 막 쳐주고 얘네들이 뿅 간 거예요. 그렇게 하이타치한 교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4년 전에 한 클래스 애들이 아직도 만나요. 우리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죠. 인터뷰에 응한 한 선교학자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을 떠난 현대사회의 문화의 모습은 비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비인격적인 사회와 삶의 모습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더 심화될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Really? 똑같은 얘기죠. 그거 불나면 집이 타더라. 당연한 얘기죠. 변하는 세상 속에서 상황화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고려하면서 그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목회의 목표 중 하나는 선교의 목표의 하는 중 하나는 바로 그런 상황화된 선교적 삶을 살도록. 근데 사실은 4차 문화혁명이 인간을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벌써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철학적으로 얘기할게요. 자본은 뭐예요? 돈 넣고 돈 넣기. 그럼 자본주의에서 돈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을 이용해서. 지금은 기계를 이용해서 돈을 버니까 오히려 기계를 기계화한 거고. 그러니까 로보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로보트라는 단어는 폴란드의 희극이죠. 로보트라는 건 단어는 원어는 그 슬레이브, 노예라는 소리. 로봇은 노예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을 자본주의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착취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했을 때는 모두가 다 풍요해지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제외한 자본주의는 이 세계 가장 큰 사탄입니다. 이건 저는 확실히 하나님 빠진 자본주의가 7살짜리 애를 벵글라데시의 공장에서 하루에 10시간씩 노동시킵니다. 이거는 4차 혁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지금 벵글라데시에서는 4차 혁명의 문제가 아니라 2차 혁명,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에 아직도 8살짜리가 10시간씩 노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인격화는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가 시작했어요. 그거를 이제 4차 혁명은 더 accentuate. 4차 혁명으로 인해 종교적인 근본주의 운동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CGN TV는 선교 방송으로 이미 뿌리를 내리고 발전해가고 있지만 아랍 선교사인 SAT7과 같은 선교 발송에 참여하고 지원할 방향도 찾았으면 좋을 것이다. CGN은 이제 온누리 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하신 건데 좀 우리 한국 교계도 글로벌리 가면 좋겠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이게 141페이지니까 거의 마지막을 가면서 선교사 훈련에 있어서 선교사들의 신학적, 선교학적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도 제시되었다. 한 선교학자는 교단 선교부일 경우 향후 신학 석사, 학위 등 교육 자격을 부여하는 학위를 가지고 선교지 사역을 하도록 관장할 필요를 제시했다. 와, 제가 거기 없었길 다행입니다. 거기 있었으면 그 선교학자에게 교수님 언제 필드에 나와보셨어요? 선교 필드에서 나오셨어요? 평생을 도서관에서 선교학 공부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골프도 필드가 있고 선교도 필드가 있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 필드 가서 골프를 쳐요. 골프를 가르쳐야 되는, 골프를 어떻게 치는가는 필드가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근데 골프 히스토리를 열심히, 골프는 이게 저기 있지, 스칼르랜드에서 시작해서 누가 하고 내년에는 누가 했고 누가 뭐 LPGA를 했고 뭐 한국이 했어 뭐 누구 골프 히스토리를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지금 골프 치러 나가는 사람을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골프 히스토리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자꾸 골퍼처럼 놀아요. 필드가 없어요. 필드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필드에 있는 사람들을 막 좌절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있어. 지금 여러분, 필드에 있는 선교사들이 THM 디그리가 없어서 선교를 못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티칭 디그리는 왜 받고 오냐고요. 지금 글로벌 대회, 제가 참석했던 글로벌 대회, 타일랜드에서 세계 선교 대회에 영어로 하는 한국 사람들 몇 명 안 왔지만 거기서 풀러에서 박사학위 받고 정말 쟁쟁한 중국 교수가 책도 많이 쓴 분인데 그분이 딱 강단에서 뭐라고 발표하는 줄 아세요? 한국 선교사들의 문제는 MDiv 목회학 디그리를 해놓고 선교지로 보내기 때문에 다
목회만 하고 앉아있다. 남의 나라 가서 목회하는 게 선교가 아니다. 제발 선교사 훈련해서 선교사로 보내라.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왜 목회자 훈련을 해서 선교지를 보낸다? 그죠? 선교지는 선교사 훈련을 가서 보낸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 4차 혁명을 대처하는 것이 지금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을 THM까지 가르치는 디그리를 티칭 디그리를 해서 보내자는 거예요. 탁상 공론에서 나옵니다. 그럼 사실 이런데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크리틱해야죠. 셀프 크리티시즘이 있어야죠. 확실하게 찍어야 됩니다. 아, 이건 말도 안 되는데요. 그렇게.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너무나 연구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 150페이지에는 구체적 철학과 계속 철학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했습니다. 철학해야죠. 그리고 인터넷 자료에서는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 이제 한번 개인적으로 하니까 만나면 그 인터넷 서치를 했을 때 어떤 인터넷 그거는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게 뭐 한 이건 뭐 거의 half 페이지 정도. 그 소스를 타입하면은 뭐 그냥 뭐 이게 왜냐하면 뭐 어느 단체의 어느 부서의 어느 디파트먼트의 어느 교수의 어느 사람의 블로그에 써 있는 걸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렉트로닉 애드레스라고 그러죠. 인터넷 애드레스가 끝도 없어요. 근데 접속 날짜를 쓴 거는 잘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tinyurl TINYURL 가시면 이거를 통째로 딱 넣어. 그래가지고 짧게 그러면은 8자로 8자인가 10자인가. 그래서 저도 이제 박사기 논문 쓰면서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물어봤더니 교수님 제가 타이니 URL을 발견했었는데 이게 academically accept됩니까? 어우 당연히 지금 그게 트렌드고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인터넷 소스를 footnote 밑에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소스 3개 했더니 한 페이지가 accept가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accept가 안 되는 방법. 그래서 tiny URL 가야 되고 마지막까지 위키피디아를 끝에 쓰셨어요. 자기가 위키피디아 썼다고. 이건 참 오게티입니다. 오게티. 뒤에 설문지 넣어주신 것은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인터뷰 설문지 넣어주시고 이게 뭐 아주 티피컬한 아주 정확한 박사 논문의 포맷을 따라주셨어요. 우리 문상철 목사님 이 책을 어떻게 응용했나 봤더니 뭐 많이 발표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 사랑의 교회에서 돈 줬으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발표할 때 뭐 내가 보는 기본적으로 한 200~300명 오거든요. 이제 책 읽고 좋습니다. 그래도 와서 강의 듣는 200~300명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참 굉장히 앞서가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참 제 스스로 도전하지만 저도 솔직히 바쁜데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으면서 사역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북톡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한국말 책 하잖아요. 토요일마다 제가 유튜브에 닥터 바보 TV를 해서 매일 복음이라는 거 하는데 이거 한국말로 하면 제가 이거를 왜 영어로 발표하겠어요. 그럼 또 영어책을 한 권 더 읽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권씩 읽고 있는. 여러분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고 사역, 선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